휴일이었던 어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827명 발생을 했습니다. 일단 3,000명 아래로 내려온 거죠. 그러나 위중증 환자가 515명으로 늘어나면서 수도권 병상 부족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부터 수도권 학교도 전면 등교에 들어가면서 학교 현장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최근에 3,000명 넘나드는 그런 상황이고요. 확진자 수는 근데 이것보다 확진자는 그렇게 크게 는다는 느낌은 없는데 위중증 환자가 많이 늘어서 좀 걱정인 것 같아요. 지금 상황 어떤 거예요? 일단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을 한 이후에 확진자는 뭐 소폭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데 크게 늘진 않았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지난주 월요일부터 서서히 늘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 조짐이 보이면서 지난주 평일, 그러니까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때 3,000명대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조금 전 지금 자막에도 나오는 것처럼 2,827명 신규 확진자가 나왔는데 진단검사 건수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3,000명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향성은 지난주 월요일부터 서서히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한 이후에 확진자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번 주 평일에는 큰 폭의 확진자 증가세를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많게는 4,000명을 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예.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확진자가 이제 서서히 늘기 시작하고 그거보다 이전에 위중증 환자가 크게 증가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단계적 일상 회복이 11월 1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11월 1주차, 2주차, 3주차를 비교해 보면 확진자는 1주, 2주까지는 크게 늘진 않았는데 3주째가 되면서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간 평균으로 보면 한 561명 정도가 2주차에 비해서 3주차에 크게 증가를 했거든요. 예. 반면에 1주, 2주, 3주를 비교를 했을 때 위중증 환자는 1주, 2주, 3주가 넘어가면서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이에 따라서 1주, 2주까지는 약간 그대로인 상태를 보였다가 3주 차에 크게 늘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위중증 환자가 지금 단계적 일상 회복의 여파가 아니고 항체가가 수준이 낮아지면서 그러니까 돌파 감염이 발생하면서 특히 고령층 중심으로 해서 감염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면서 위중증 환자가 발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계적 일상 회복의 여파가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는데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이 부분. 근데 근본적으로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앞서 네. 말씀드린 것처럼 원인은 지금 60세 이상의 그러니까 미접종자분들 중에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위중증 환자가 또 나오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백신 접종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돌파 감염이 발생하면서 이 중에서 위중증 환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근본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 접종이라든가 아니면 미접종자이신 분들이 접종을 받도록 독려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이 거의 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도 위중증 환자는 이 고위험군에서 계속 발생을 할 거다 이렇게는 보고 있는데 예. 또 하나 확진자가 제가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확진자 중에 한 2, 3% 정도가 위중증으로 연령대랑 상관없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젊은 층에서도 앞으로 위중증 환자가 발생을 할 거고 이렇게 되면 기존의 고위험군에서 발생하는 위중증 환자 그리고 전 연령대에서 발생하는 위중증 환자가 더해지면서 위중증 환자 수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방역 당국이 오늘 오후에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에 여러 가지 그 발표 지표를 만들었잖아요. 네네. 거기에 해당하는 코로나19 위험도 주간 평가를 발표합니다. 그 전주와 비교해서 발표를 하는 건데 5단계로 나눠서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방역 당국은 지난주 평가는 전국적으로는 낮음을 유지하고 있고 수도권은 중간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수도권 중간인 게 지금 꽤 위험한 것 같은데 중간 정도 평가를 받았나라는 물음표 하나 생기고 네네. 그러면 이번에 오늘 오후에 발표되는 그런 단계는 어느 정도로 유지가 될 것인가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보기에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위험도 평가 자체가 그 전주의 지표들에 대한 평가를 월요일 날 발표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현 상황의 시점에서의 어떤 우리가 체감하는 그런 위험도랑 약간 괴리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과거군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일주 전 분석 자료이기 때문에 예.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발표되는 지난주 위험도 평가는 적어도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한 단계 정도 높아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험도 평가 그 기준 자체가 크게는 3개의 영역 그리고 총 17개의 지표인데 각각의 지표가 어느 정도의 배점을 가지고 있는지는 정확히 공개가 안 돼서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예. 가장 대표적인 지표 중에 하나가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거든요. 네. 지금 빠르게 소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환자 같은 경우에도 앞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2주차의 중환자 주간 평균이 447명이었는데 3주째가 498명입니다. 그러니까 네. 51명이 더 증가를 했거든요. 그리고 사망자도 34명이 전주 대비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단계적 일상 회복의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꼽는 사망자 그리고 위중증 환자 관리 지표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적어도 수도권에 대해서는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발표되는 게 타당치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글쎄요 오늘 발표되는 내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 말씀하신 중환자실 가동률, 그러니까 전국적인 중환자실 가동률이 75%가 넘으면 비상 계획을 발동할 것이다 이런 기준을 정해놨잖아요. 물론 다른 뭐 지표도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지금 75%가 수도권은 물론 넘은 지가 좀 됐고 전국적으로는 아직 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 요 중환자실 가동률 75% 넘은 것만으로도 비상 계획을 발동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방역 당국의 기준은 전국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75%에 도달을 하게 되면 일단 긴급 평가를 하겠다. 그러고선 경우에 따라서 이제 비상 계획을 발동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아직까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 규모로 봤을 때는 중환자 병상이 60%대를 보이고 있거든요. 아, 60%대군요. 네. 예. 그러니까 60% 후반대를 보이고는 있는데 아직 여력이 좀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중환자 병상이라고 하는 게 우리 방역 당국 또는 우리 보건 당국에서 가지고 있는 산술적인 자료하고 일선 의료기관에서 느끼는 체감하고 있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에 공이 80%를 넘어섰거나 육박한 상황인데 예. 이 상황 정도면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는 거의 포화 상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보건당국이 알고 있는 그 수치하고 일선 의료 현장의 상황이 좀 다르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에 그리고 다음 주에는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상황이 더 안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병상 부족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코로나19 환자 중에 상태가 안 좋아지신 분들이 제때 병상을 가지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이렇게 되면 사망 사례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예. 치료도 못 받고. 예. 더군다나 이런 상황들이 이제 의료 시스템에 이제 과부하가 걸리게 되면 다른 질병 또는 다른 질환의 환자들조차도 치료 기회를 못 받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대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단계적 일상 회복의 전제였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안 되고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안 그래도 이 부분을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80%대인데 대기자는 800명대이다. 20%의 여력이 남아있는데 왜 대기자가 있을까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이게 실제 상황과는 좀 다르고 80% 정도면 이미 포화 상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 보건당국에서 가지고 있는 병상 개수는 그냥 산술적인 개수입니다. 근데 이걸 가동을 하려면 적절한 의료진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의료진 부족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병상은 비어 있는데 이 병상을 가동할 수 있는 의료진이 없다 보니까 사실상 의료 현장에서는 실제로는 포화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괴리가 발생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 이상 대기를 하고 있는 병상을 못 찾고 있는 환자분들이 800명을 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이틀 이상도 400명대 후반 거의 500명 가까운 분들이 지금 병상을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의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결국 인력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지금 걸려 있는 건데 그런 정확한 판단을 포함해서 병상 부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면 그렇다면 좀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긴급하게 지금 상황이 조금 다소 늦었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력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 병상도 병상이지만 인력 부분이기 때문에 인력을 보충을 하려면 일단 코로나19 치료에 투입이 되려면 적절한 또 교육 과정이 일정 기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바로 누군가를 의료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투입이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래서 비교적 숙련된 의료진들이 코로나19 치료에 투입이 되면 그 자리를 다시 담당할 수 있는 의료진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우리 지금 정해져 있는 인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 부분이 관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특단의 조치도 얘기가 나오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의대생들을 투입하는 방안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상황은 조금 상당히 안 좋은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정부에서 말하는 전국 중환자 병상 통합 관리는 이건 말 그대로 전국적인 병상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체크하겠다 이 말인가요? 그렇죠. 지금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병상 가동률 자체가 80%를 넘어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인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여유가 있는 지자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상 가동률이 20% 정도일 보이는 지자체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수도권의 부족한 상황, 그러니까 80% 가동률을 보인다는 얘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포화 상태다. 그러니까 더 이상 환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부득이하게 다른 그러니까 비수도권 지자체로 환자를 이송해야 되는 이렇게 되면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네. 어떤 특정 지역에 환자가 얼만큼 지금 계시고 이 부분이 얼마만큼 또 이송이 가능한지 그리고 거리나 이런 부분도 다 계산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 통합 관리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위중증 환자 수와 병상은 이제 비례해서 늘어나는 그런 모습일 텐데 지금 고위험 시설의 추가 접종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느 시점이 되면 이런 병상 부족 문제를 포함해서 위중증 환자가 좀 줄어들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방역 당국에서는 앞으로 3주가 고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주로 이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시설이 요양시설과 같은 이제 고령층이 주로 어떤 시설에 입소하고 있다가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위험 특히 요양시설에 입소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추가 접종이 앞으로 1주 후에 마무리를 할 거고 그다음에 항체가 제대로 형성되려면 보통 2주를 우리가 계산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 3주가 고비라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이 부분은 지금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에만 이렇게 계산법에 넣은 방식이고요. 예. 그 뒤에 이런 시설에 계시지 않은 일반 분들 중에서도 초반부에 뭐 4월달, 5월달 이때 접종 완료가 되신 분들은 항체 지속 기간이 상당히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고 지금 단계적 일상 회복을 하다 보니까 이제 확진자가 서서히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급속하게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분들 중에서도 돌파 감염이 발생을 하면서 위중증으로 발전을 할 거다. 그리고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령대별로 위중증 환자가 또 일정 비율로 발생을 한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3주를 고비로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게 더 맞는 계산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특히나 계절적인 요인이 이러한 변수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이제 계절적인 요인이 작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큰 폭의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현 상황에서 요양병원, 요양시설에서 주로 확진자가 나오고 위중증 환자가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만 계산법에 넣는 그러니까 앞으로 3주가 아니라 12월 내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병상 확보 문제도 급한 상황이고 코로나 확진돼서 좀 경증 환자요. 재택 치료를 꽤 하고 계시네요. 5천 명이 넘는다고 하고 수도권에서는 확진자의 30% 정도가 지금 재택 치료 중이라고 하는데 잘 이루어지는지 궁금한 점이 중간에 갑자기 좀 안 좋아졌을 때 그 병원이나 뭐 의료진 호출을 했을 때 바로 대응이 가능한 것인가 그리고 재택 치료 중에서도 좀 몸이 안 좋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때 뭐 약을 하나 먹고 싶은데 그러면 본인이 나가서 약국에 가서 약을 사도 되는 건지 아니면 또 부탁을 하면 또 관계자분들이 약을 사다 주시는 건지 이런 뭐 세부적인 것도 궁금하네요. 지금 재택 치료하고 계신 분들은 하루 2회 비대면 진료를 받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간호사분들이 모니터링을 하시고 그리고 특이 사항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의료진, 그러니까 의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비대면 진료를 하고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지금 체온 측정하고 산소 포화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재택 치료를 할 때 기본적으로 키트로 제공되는 게 이런 그 산소 포화도 측정기하고 해열제가 포함된 키트를 제공받거든요. 그래서 산소 포화도를 계속 측정을 하게 되는데 네. 보통 뭐 체온 같은 경우에 해열제를 드시면 일정 기간 또 감소를 했다가 다시 증가하고 이런 반복을 보이는 반면에 산소 포화도는 우리가 기준점이 94%거든요. 네. 근데 측정을 했을 때 94% 포화도보다 떨어지게 되면 바로 이제 위중증으로 상황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예. 되면 병상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병상 자체가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긴급 대응이 와서 그러니까 119 구급 대원 분들께서 오셔가지고 이송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들어갈 병상이 없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또 하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약을 처방을 받게 되면 환자가 직접 가는 거는 아니고요. 이게 보건소랑 그 의료진하고 서로 연계가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처방전을 온라인으로 해서 약국에 가게 되면 약국에서 약사분들이 보건소 직원들과 다시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처방된 약을 보건소 직원분들이 직접 수령을 해서 전달을 해주거나 아니면 뭐 어떤 경우에는 뭐 퀵서비스 같은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하나가 그럼 그 WHO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수십 년간 항생제 내성이 생겨서 사망자가 꽤 많이 늘 것이다 이런 뭐 발표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을 때 그 백신 맞았을 때 저희가 약을 먹잖아요. 근데 네네. 그때 약을 먹을 때도 아플 때 먹어라라는 말을 들은 사람이 있고 안 아프더라도 미리 먹어도 괜찮을 수 있어 이런 말을 한 분도 계신 것 같거든요. 네네. 어떨 때 약을 먹어야 돼요? 뭐 두통이 있거나 뭐 근육통이 있거나 뭐 열이 난다거나 이럴 때. 일단 백신 접종 후에 이상 반응으로 발열 반응을 보이게 되면 이제 적절한 수준까지는 본인이 참을 수 있으면 안 드시는 게 더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이런 해열진 통제들이 일정 비율로 면역 반응을 감소시킬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수치의 항체가 제대로 형성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가급적 이제 그냥 미리 드시는 거는 지양하고 네네. 그리고 증상이 있어도 어느 정도 괜찮으면 좀 드시는 거를 자제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내가 참기가 굉장히 힘들고 열이 굉장히 높은 수치로 올라간다 그러면 드시는 게 맞습니다. 예. 근데 뭐 이러한 상황들을 적절하게 봐야 되는데 또 하나는 이제 코로나19 감염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럴게요. 예. 이런 해열진 통제를 드시는 것보다는 빨리 선별진료소에서 그러니까 진단 검사를 받으시고 네. 확진이 아니면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그 증상에 맞는 어떤 치료제를 드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으면 일단 검사를 받으시는 게 최우선이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열 조금 나면 아유 몸살 걸리나 보다 집에 있는 상비약 먹자 했는데 지금은 열 좀 나나 보자 그럼 약 먼저 드시지 마시고 일단 보건소 와서 검사 받으시라. 그게 네. 훨씬 난 시대가 됐네요. 지금 그렇죠. 상황이. 이제 예. 일단은 그래서 음성으로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면 되는데 일단 앞서도 항생제 내성 문제 말씀하셨는데 항생제 내성 문제는 기본적으로 세균 감염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항생제를 지속적으로 복용을 하게 되면 내성이 더 빨리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경구용 치료제 얘기 나오고 있는데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독감의 타미플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어떤 감염병에 대한 치료약을 드시게 되면 이 부분이 해당 세균이든 바이러스든 이 장벽으로 여기고 이를 회피할 수 있는 기전을 보이게 되거든요. 그럼 내성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해열진 통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질환에 대한 거고 감염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드신다고 해서 내성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차별성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부터 수도권도 전면 등교가 시작이 돼서 이제 전국적으로 전면 등교를 하게 됐는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 국민들의 대화가 있었는데 이제 전면 등교 앞두고 우리 학생들이 접종을 할 방법에 대한 질문이 좀 있었어요. 고3 같은 경우에는 찾아가서 직접 접종을 해주는 그런 방안도 있었는데 이제 나머지 학생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할 필요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은 그거에 대한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18세 이하, 아니 고3 같은 경우에는 수능이라고 하는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 수능 준비를 하다가 감염됐을 때는 상당한 그 수험생 입장에서는 큰 타격을 입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고3 학생들이 예방접종을 희망했고 그리고 단기간에 이 부분이 예방접종이 이루어졌다 보니까 찾아가는 어떤 백신 접종 같은 방법들이 사용이 됐는데 그 이하 연령대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의 어떤 위험성 때문에 아직까지도 예방접종 희망률이 상당히 떨어지는 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16세, 17세 같은 경우에는 60%대의 희망을 보이고 있고 그 이하 12세에서 15세 같은 경우는 30%대의 예방접종
희망률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걸 찾아가서 접종을 하게 되면 마치 강요하는 듯한 인상을 분명히 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렇게는 진행을 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지속적으로 이 그 모든 연령대, 특히 소아청소년들도 예방접종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이 예방접종 예약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들, 즉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빨리 찾아서 조금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하는 방안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제 학생들이 등교를 하면서 혹여나 이제 가족이 확진됐을 때 음성 확인서를 지참을 하거나 접종을 완료했으면 등교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학생이 등교를 할 수 있도록 방역 지침이 좀 수정이 됐다고 해요. 이 부분은 좀 괜찮을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음성 확인서, 그러니까 가족이 확진됐을 때 음성 확인서를 제출했을 때 분명 감염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잠복기 있는 상황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음성 확인서를 제출을 했다라고 하고 그 뒤에 양성을 보이게 되면 학교 생활하는 중에 학교 내에서 집단 감염을 분명히 일으킬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예방접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돌파 감염이 소아청소년들에서도 분명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예방책, 그러니까 일단 가족이 확진됐으면 기본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는 필요할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 한 차례 더 하는 어떤 안전장치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예방접종률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여기서 집단 감염이 또 순식간에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